환갑을 넘긴 의사에게도 눈을 마주치기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처럼 말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의사이고 나름 실력 있는 의사로 인정받고 지금껏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모 때문에 힘든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요. 제 앞에 앉은 환자분은 이제 막 30에 들어선 젊은 남자인데 누가 봐도 참 반듯하게 잘생겼습니다. 저는 혈압을 재고 청진기를 대면서도 애써 그 사람의 얼굴을 피합니다. 그 사람의 활력 있는 젊음과 깨끗한 피부, 오뚝한 콧날을 볼 때마다 제 얼굴의 깊은 주름과 검버섯이 더 도드라져 보이는 것 같아 괜히 위축됩니다. 제 얼굴이 진료실에 반짝이는 의료기기 표면에 언뜻 비칠 때마다 저도 모르게 움찔하게 되거든요. 성공한 의사라는 껍데기 속에는 여전히 외모 콤플렉스로 기죽어 사는 찌질한 박선준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된 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었던 게 가장 컸던 것이었습니다. 잘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부라도 잘했으니 좋은 직업 가지면 사람들이 다 좋아해 줄 줄 알았지만 그것 또한 아니더라고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껏 쭉 못생겼습니다. 제 인생은 못생긴 죄로 받은 형벌과도 같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짝꿍과 손을 잡고 소풍 가서 장자랑을 하며 인기를 끌 때 저는 늘 교실 맨 뒷자리 구석에 앉아 창밖만 내다봤습니다.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고 저 역시 누구에게 말을 걸 용기가 없었습니다. 조금만 평범하게 생겼어도 축구라도 한판 하며 친구들과 어울렸을지 모르죠.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공이라도 한번 잘못 찰 때면 어김없이 쏟아지는 저 얼굴의 운동도 못하냐는 비아냥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제 외모는 뭐랄까 막 못생겼다기보다는 창의적으로 못생겼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목구비는 그럭저럭 봐줄만 한데 그걸 담고 있는 그릇, 즉 두상이 문제였습니다. 윗머리는 외계인처럼 위로 길게 솟아있고 뒤통수는 절벽처럼 납작했습니다. 군의관 시절 짧게 깎은 머리 때문에 제 뒤통수를 본 병사들이 낄낄대며 수군거리던 그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제 뒤에서 뒤통수로 박수 쳐도 되겠다며 자기들끼리 기득거렸죠. 설상가상으로 키는 172cm, 간신히 170대를 넘겼지만 비율이 엉망이라 훨씬 작아 보였습니다. 허리가 남들보다 한 뼘은 아래에 붙어 있는데 머리는 길쭉하니 뭘 입어도 어색하고 우스꽝스러웠습니다. 눈, 코, 입이 못생겼으면 성형이라도 하지. 이건 두상이나 얼굴형이 문제니 성형이 가능하더라도 일이 커지고 위험해서 할 수가 없었지요. 그 인기 좋다는 의대생 시절에도 비극은 계속되었습니다. 하루는 동기들이 시끌벅적하게 과팅 상대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핑크빛 설렘이 가득한 강의실에서 저 역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이번에는 나도 한번 하는 헛된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 녀석, 재욱이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복도로 끌고 나갔습니다. 녀석은 애써 웃으며 제게 담배 한 개비를 건넸습니다. 선준아, 미안한데 이번에는 그냥 우리끼리 다녀올게. 다음에 적절한 상대 나오면 내가 꼭 다리 놔주마. 너도 왜 그런지 알지? 녀석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제 눈치를 봤습니다. 알지? 라는 그 한마디에 세상의 모든 거절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외모로는 우리 팀에 물을 흐리니 빠져달라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 말을 저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담배 연기를 깊게 빨아들였지만 목구멍이 뜨거워지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자들 사이에서도 이 정도 취급을 받는데 하물며 여자들 앞에서는 오죽할까 싶었습니다. 그날 저는 자취방에 틀어박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도망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미의 기준이 절대적이라서
저 같은 얼굴은 인정받지 못하지만 외국에서는 개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책에서 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팍팍했던 80년대에 유학이라는 건 보통 집안에선 꿈도 못 꿀 일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기에 무작정 어머니를 졸랐습니다. 그날의 치욕을 설명할 길이 없어 그저 유학을 보내달라고, 여기서는 공부도 잘 안 되고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다고 떼를 썼습니다. 제 몰골을 한참이나 쳐다보시던 어머니는 깊은 한숨과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네 얼굴에 여자 꼬일 일 없으니 그 시간에 공부나 해서 번듯한 의사 되는 게 네가 살 길이다. 미국이든 어디든 가서 독하게 공부만 하고 알아. 의사 가운만 걸치면 그때는 예쁜 여자들이 줄을 설 게다. 어머니의 말은 위로가 아니라 확인사살이었습니다. 평생을 들어온 그 말이 그날따라 유독 아프게 들렸습니다. 결국 제 도피처마저도 못생긴 놈이 성공할 유일한 길이라는 테두리 안에 갇혀버린 셈이었죠. 그렇게 저는 동기들이 소개팅에 끼워주지 않아서 울컥한 마음에 사람을 살리겠다는 거창한 포부도 없이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흐릿하게 번져갔습니다. 이곳을 떠나면 이 지긋지긋한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 가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제 과거와 함께 이 땅의 모든 멸시와 조롱도 함께 떠오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뉴욕의 하늘은 제가 상상했던 것만큼 파랗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울의 하늘보다 더 잿빛에 가까웠죠. 영화에서 보던 낭만적인 도시는 없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이니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니 하는 것들도 처음 며칠 뿐 제 눈에는 그저 거대한 회색 건물 덩어리로 보였습니다. 비싼 돈 주고 배운 첫 번째 교훈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에서 못생긴 놈은 미국에 와도 똑같이 못생겼다는 사실이었죠. 말이 서툴러서 괜찮을 거라 생각했던 건 순진한 착각이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아도 눈빛은 통하더군요. 강의실에 들어설 때, 카페테리아에서 혼자 밥을 먹을 때 제게 꽂히는 시선들은 한국에서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호기심 혹은 경계심이 담긴 그 눈빛들은 제 길쭉한 머리와 납작한 뒤통수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거기에 동양인이라는 낯선 꼬리표까지 붙으니 저는 완벽한 이방인이자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제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고 저 역시 서툰 영어로 먼저 다가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인생 최대의 우울은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래도 가족이 있었고 명절이면 북적이는 집 안에서 제 존재를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뉴욕의 비좁은 아파트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번쩍였지만 그 불빛은 제 방 안의 어둠을 더욱 짙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생일날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래도 어머니가 미역국이라도 끓여주시며 못난 놈 그래도 태어나줘서 고맙다고 등이라도 두드려 주셨는데 이곳에서는 아무도 제 생일을 몰랐습니다. 시끌벅적하게 생일 파티를 하는 룸메이트들을 피해 방 안에 틀어박혀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초당 거의 500원씩 하던 비싼 국제전화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 선준아, 오늘 네 생일인데 미역국도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 밥은 먹었냐?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쫓기는 사람처럼 빨리 끊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수화기를 붙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동기들이 소개팅에 안 끼워줘서 울컥한 마음에 철없이 졸은 유학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위해 비싼 전화비를 감수하며 안부를 묻는 어머니께 너무나 죄송해서 제 자신이 혐오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먹는 것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움과 향수병을 잊기 위한 유일한 탈출구였죠.
아침부터 잠들기 전까지 기름진 피자와 달콤한 도넛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얼굴에는 사춘기 때도 없던 여드름이 솟아났고 배는 볼록하게 튀어나왔으며 턱은 두 겹으로 접혔습니다. 그저 못생기기만 했던 저는 이제는 비호감까지 더해진 끔찍한 몰골이 되어버렸습니다. 변화는 제 외모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주변 외국인들이 저를 보며 슬슬 피하고 자기들끼리 속닥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인종차별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서관에서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저기 저 코리안 북쪽에서 온 보스 동생 아니야? 닮지 않았어? 그러게 조심해. 잘못 걸리면 끌려갈지도 몰라. 기가 막혔습니다. 낮은 코에 곱슬머리 그리고 난생 처음 생긴 이중턱이 하필이면 당시 뉴스에 자주 나오던 북한 지도자의 모습과 겹쳐 보였던 겁니다. 눈에 띄기 싫어서 늘 입고 다니던 잿빛 옷은 그들의 오해에 확신을 더해 주었죠. 대한민국은 몰라도 북한은 아는 외국인들이 많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멀리하면서도 제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하듯 쳐다봤습니다. 그 부끄러움과 모멸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외모 때문에 놀림을 받았지만 이곳에서는 존재 자체를 위협적으로 오해받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저는 1년 만에 짐을 쌌습니다. 면상이 이러면 지구 어딜 가도 그게 그거. 개성이라는 말은 다 거짓말이라는 비싼 교훈을 얻은 채로요. 잿빛 하늘 아래서 보낸 1년은 제게서 얼마 남지 않았던 자신감마저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얻은 게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어머니 말씀대로 이 얼굴에 여자 꼬일 일 없으니 오로지 공부에만 매달려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 짧은 유학 생활은 끝났지만 제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귀는 활짝 열려 있었고 라틴어 어원으로 된 의학 용어 하나는 기가 막히게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가진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복학한 저는 정말 공부만 했습니다. 누가 이기나 보자 하는 심정으로 책을 파고들었죠. 동기들이 연애하고 술 마시며 청춘을 즐길 때 저는 해부학 실습실에 차가운 공기와 포르말린 냄새 속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그렇게 인턴이 되고 레지던트가 되었지만 흰 가운을 입어도 제 삶의 외로움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벽에 부딪혔죠. 바로 환자의 보호자들을 대하는 일이었습니다. 수술 경과나 환자의 예우를 설명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보호자들의 걱정스럽고 절박한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저 사람들도 속으로 내 얼굴을 보고 흉보겠지. 저런 얼굴로 용케 의사식이나 됐네 하고 비웃을 거야. 저런 의사한테 내 가족을 맡겨도 될까 의심할 거야 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신이 혼미해져 말이 꼬이고 먼 산을 보며 횡설하기 일쑤였습니다. 아마 속으로 의사가 자신감도 없이 왜 저러나 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자신감이란 게 이렇게나 중요한 거더군요. 그런 저를 구원해준 분이 바로 제 지도 교수님이셨던 최인호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성품도 실력도 뛰어나셨지만 의사 가운을 벗으면 영락없이 병원 청소부 아저씨처럼 보이는 분이셨습니다. 집안은 어마어마한 부자라 분식을 대학 와서 처음 먹어봤다는 소문이 파다했지만 겉보기엔 고기 구경도 못 해본 사람처럼 수수하고 볼품이 없었죠. 낡아서 색이 바랜 구두에 언제나 한쪽 어깨가 축 처진 낡은 가방을 메고 다니셨습니다. 어느 날 회진을 돌다 복도에서 마주친 교수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다른 동기들 사이에서 유독 빛을 잃은 돌멩이 같았던 저를 교수님은 한참이나 말없이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연구실로 저를 데리고 가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내어주셨습니다. 박 선생, 자네를 보면 꼭 내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아.
실력은 있는데 늘 주눅이 들어있어. 의사는 실력만큼이나 환자에게 믿음을 주는 눈빛이 중요해. 고개 들고 똑바로 환자를 보게. 자네 손에 사람 목숨이 달렸다는 걸 잊지 말고. 그 말씀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외모가 아닌 제 안의 가능성을 봐준 것은 그날 이후 교수님은 유독 저를 챙겨주셨습니다. 어려운 수술에 조수로 참여시키고 학회에 동행하며 당신의 지식을 아낌없이 나눠주셨습니다. 교수님은 제게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외모라는 껍데기 너머에 있는 제 가능성을 처음으로 알아봐준 분이었습니다. 교수님의 격려 덕분에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호자와 눈을 맞추고 더듬거리면서도 끝까지 설명을 마쳤습니다. 그래요, 나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당신 가족을 살려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치며 버텼습니다. 어느새 저는 환자의 손을 잡고 위로까지 건네는 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이라는 작은 사회는 제게 그리 너그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간호사들은 저를 밥 먹을 때 반찬거리로 삼았습니다. 어느 날 제 생일을 기억한 신입 간호사 한 분이 수줍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저는 그저 고마운 마음에 인사를 했을 뿐인데 그날 이후 병원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 간호사, 너 그러다 박 선생님한테 시집각 있다? 조심해. 그 우스갯소리 한마디에 그 친절했던 간호사는 다음 날부터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고개를 푹 숙이고 지나갔고 제가 말을 걸면 단답형으로 대답하고는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제게 말을 거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 흠이 된다고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저는 또다시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못생긴 남자는 누군가의 호의를 받을 자격도 그 호의에 감사할 자격도 없는 걸까요? 그저 고맙다고 인사한 것뿐인데 왜 사람들은 저를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걸까요? 결국 저는 대학병원에 남으라는 교수님의 만류를 뿌리치고 개업을 결심했습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 더는 상처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제 결정을 안타까워 하시면서도 묵묵히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정들었던 병원을 떠나 저만의 작은 성을 쌓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적어도 제 얼굴을 보고 수군거리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그 성 안에서 저는 오롯이 의사 박선준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야심차게 문을 연 제 개인 병원은 석 달 내내 파리만 날렸습니다. 은행에서 빌린 큰돈으로 최신 의료기기를 들여놓고 깔끔하게 인테리어까지 마쳤지만 간판만 덩그러니 걸려있을 뿐 찾아오는 환자가 없었죠. 저는 텅 빈 대기실 의자에 앉아 먼지 쌓인 창밖을 내다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내 얼굴이 못생겨서 소문이 났나 보다. 저 병원 의사는 얼굴만 봐도 병이 더 깊어질 것 같다더라 하는 자격지심에 사로잡혀 밤잠을 설쳤습니다.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인상이라도 조금 바꿔볼까 싶어 큰맘 먹고 눈썹 문신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희 집에 일하러 오시는 도우미 아주머니의 눈썹이 참 자연스럽고 예뻐 보여서 어디서 했냐고 여쭤보니 아는 사람이 하는 곳이라며 소개해 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예약 전화를 걸고 약속된 날짜 허름한 상가 2층에 있는 시술소를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화장을 짙게 한 중년의 여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제가 기대를 잔뜩 하고 온 줄 알았는지 그녀는 눕기도 전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총각이야, 아저씨야.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눈썹 그린다고 갑자기 장동건처럼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본인도 잘 알죠? 기가 막혔지만 애써 웃으며 대답했고 잘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저 기대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냥 눈썹이 너무 희미해서 인상이 흐려 보인다고 해서요. 관상 보는 사람이 눈썹이 연하면 재물운이 없다나 뭐라나 해서 아주머니 솜씨가 좋다고 해서 일부러 찾아온 겁니다. 자연스럽게만 좀 부탁드립니다. 제 말에 그 여자는 그제야 경계를 풀었습니다. 자기도 얼굴 생각 안 하고 결과물만 가지고
트집 잡는 손님들한테 많이 당했다며 하소연을 늘어놓더군요. 그 여자는 제 얼굴에 수건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부담스러우니까 수건 덮을게. 한숨 푹 자요. 그렇게 저는 제 나이 35세 못생겼으니 큰 기대는 말라는 핀잔을 들어가며 눈썹 문신을 했습니다. 따끔거리는 통증이 가라앉고 거울을 봤을 때 솔직히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희미했던 눈썹 선이 조금 짙어진 것만으로도 제 마음에는 작은 힘이 생겼습니다.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인 줄 알면서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은선 하나가 제게는 부적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병원에 환자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썹 문신 때문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도 제 마음가짐이 달라졌기 때문이겠죠. 스스로에게 작은 변화를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이전보다 조금 더 당당하게 환자들을 대할 수 있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환자들의 눈을 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병원 운영이 안정되자 저는 모처럼 여유를 내어 은사님이신 최인호 교수님을 찾아뵈었습니다. 밖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저희 집으로 모셔와 교수님이 좋아하시는 법주를 마시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취기가 오르자 교수님은 제 어깨를 툭 치시며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박 선생, 내게 조카딸이 하나 있는데 한번 만나보지 않겠나? 자네처럼 속이 깊은 사람이라면 잘 맞을 것 같아서 말이야. 절대 나하고는 안 닮았으니 걱정 말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의사이신 교수님께서 저를 조카 사위로 생각하고 계셨다니요. 황송한 마음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저를 보고 밤운전이라면 질색하시던 저희 어머니께서 직접 운전대를 잡으셨습니다. 은근히 취하신 교수님을 댁까지 모셔다 드리는 내내 어머니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어머니는 조수석에 앉은 저를 향해 환하게 들떠서 이런저런 말을 늘어놓으셨습니다. 뭔가 이루어질 듯 어머니는 제가 의대 들어간 것보다 더 좋아하고 계셨습니다. 아들, 이건 하늘이 준 기회야. 은사님께서 얼마나 너를 좋게 말씀하셨겠어. 그러니 절대 주눅들지 마. 네가 능력이 없냐, 돈이 없냐. 남자는 자신감이야.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놈처럼 당당하게 굴어야 여자가 넘어오는 거라고. 알았지?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평생 못생긴 아들 때문에 소갈이 하셨을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저는 이번만큼은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보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제 인생에도 볕이 들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어머니의 오랜 소원처럼 저도 예쁜 아내를 얻어 남들처럼 평범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낯선 기대감이었습니다. 약속 장소인 호텔 커피숍에 먼저 도착해 앉아 있는데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내가 여자와 마주볼 수 있다니. 그것도 교수님 조카랑 30분이나 일찍 나와 앉아 있었지만 1분 1초가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초조해하며 계속해서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확인하고 있을 때 저 멀리서 한 여자가 걸어왔습니다. 최 교수님의 조카딸 윤서희 씨였습니다. 얼른 거울을 집어넣고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저를 찾고 있는 그 여자는 사진으로 봤을 때도 예쁘다고 생각했지만 실물은 숨이 멎을 정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선준 씨죠? 저 최인호 교수님 조카 윤서희라고 합니다. 네. 박선준이라고 합니다. 차마 눈조차 제대로 바라볼 수 없었고 얼굴이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여자가 제 앞에 앉는 순간 저는 어머니의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놈처럼 굴어라 는 말이 무색하게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주문을 하려고 입을 떼는데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습니다. 그 여자는 처음부터 선을 그었습니다.
큰아버지의 부탁 때문에 마지못해 나왔을 뿐 결혼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이죠. 찻잔을 든 그녀의 손가락은 가늘고 길었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을 대하는 듯한 그 무심함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대화가 오고 가는데도 전혀 이성적 설렘이 느껴지지 않는 무미건조한 형식적인 말뿐이었지요. 보통 남자 같았으면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거기서 포기했겠지만 저는 무슨 용기가 났는지 그 여자에게 매달렸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절박함 때문이었을 겁니다. 아니면 기회를 잡을 수가 없겠다 싶어서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솔직하게 제 심정을 털어놨습니다. 서희 씨, 저 맘에 안 드시죠? 네? 그 여자는 제가 무례해 보이는 듯 이맛살을 찌푸리며 대답 대신 커피 한 모금을 입에 머금었습니다. 얼굴도 안 되는 놈이 예의도 없는 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더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서희 씨, 저도 압니다. 제가 서희 씨 눈에 찰 남자가 아니라는 거. 하지만 은사님 체면도 있으니 딱 3번만 더 만나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래봬도 저 미국물까지 먹은 사람입니다. 보기보다 괜찮은 놈일지도 모르잖아요. 제 절박한 모습이 우스웠는지 아니면 정말 큰아버지의 체면 때문이었는지 그 여자는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만 의미 모를 한숨을 내뱉고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저는 생전 처음 해보는 데이트에 그야말로 뽕을 뽑자는 심산이었습니다. 명색이 외국물 먹은 놈이라며 앉을 때 의자를 빼주고 차 문을 열어주고 레스토랑에서는 나이프로 스테이크를 직접 썰어주었습니다. 2번째 만남, 그렇게 3번째 만남이 너무나도 빠른 시간 내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제 딴에는 최선을 다한 매너였지만 그 여자의 반응은 시종일관 시큰둥했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해주는 모든 행동을 당연하다는 듯이 받았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대화를 하는 시간에도 저 혼자 계속 말을 뱉으니 벽대고 얘기하는 것 같았지만 제가 노력하면 그 사람이 언젠가 저를 어느 면에서 달리 보지 않을까 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 여자의 호감이 있어서뿐만 아니라 저를 믿고 소개해 주신 교수님에 대한 예의라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3번의 만남이 끝나고 저도 할 도리를 끝냈고 당연히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데이트를 마치고 그 여자를 집 앞에 내려주었을 때 그 여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텅 빈 조수석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나 하는 체념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며칠 뒤 그녀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보자는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여자는 저를 만나고 돌아가 큰아버지인 최 교수님께 투정을 부렸다고 합니다. 못생겨도 너무 못생겨서 같이 다니기 창피하다고 말이죠. 그때 교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저 녀석 누구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개업해서 저만큼 읽은 놈이다. 네 그 반반한 얼굴은 시간이 가면 시들겠지만 저 녀석의 능력은 앞으로 더 빛을 발할 게다. 잘난 척 그만하고 그나마 예쁘다는 소리 들을 때 후딱 시집이나 가거라. 교수님의 조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당시 그 사람의 나이는 29, 그때는 노처녀 소리를 들을 나이였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이미 전문직 남편을 만나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 개업의 정도는 되어야 체면이 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많이 고민을 했던지 한 달 후쯤 제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만나보자고 말이지요. 그러는 사이 여러 군데 선을 봤는데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본인이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는 또 잘 안 됐던 모양이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기회를 다시 잡은 저는 다시 설레는 마음으로 그 여자를 만나러 가게 되었고 다시 만난 그 여자와 함께 결혼 전제로 난생 처음 연애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연애에서 여전히 여자는 수동적이고 시덥잖은 얼굴이었지만 꾸준히 저를 만나러 나왔고 딱히 싫다는 얘기가 없었기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한테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상견례를 마치자마자 바로 결혼 장소를 잡아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남녀 관계는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더군요. 결혼식 날 제가 봐도 저 스스로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 옆에 서 있는 못생긴 신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부 친구들도 저를 보고는 적잖이 당황하는 게 느껴졌고 아내는 그것을 의식해서 참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제게 닿을 때마다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지만 저는 애써 웃으며 그 사람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 인생에 다시는 없을지도 모를 기적이었습니다. 못생겼지만 직업이 좋아 미인 아내를 얻는 데 성공했다. 사람들은 그렇게 수군거렸고 저 역시 그 말이 조금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에는 아내의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결혼은 하되 제 얼굴은 어떻게든 손을 봐야겠다는 것이 아내였습니다. 나도 성형을 알아봤지만 두상이나 얼굴형은 힘들대 여보. 요즘 안 되는 게 어딨어. 두상도 교정하면 되고 얼굴형은 깎으면 돼. 눈코입도 당신은 다 손봐야 돼. 아무튼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그 여자는 결혼하자마자 저를 끌고 강남의 유명한 성형외과들을 순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고장난 물건을 수리하려는 듯 의사들에게 제 얼굴의 문제점을 낱낱이 읊으며 해결책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마취도 하지 않은 채 수술대 위에 오른 기분으로 아내가 시키는 대로 이 병원 저 병원을 끌려다녔습니다. 아내의 손에 이끌려 상담실에 들어설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이 마치 팔려가는 가축처럼 느껴졌습니다. 강남의 번쩍이는 성형외과 상담실에서 저는 마치 죄인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의사는 제 얼굴을 엑스레이라도 찍는 듯 꼼꼼히 살피더니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제 의대 후배이기도 했습니다. 선배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손대면 지금보다 더 못나집니다. 이 얼굴형 자체가 문제인데 이건 어떻게 손을 대기도 힘들어요. 자를 수도 없고 턱도 살이 쪄서 무턱처럼 보이는데 피부가 켈로이드성이라 흉터가 크게 남을 겁니다. 그냥 사세요. 직업도 좋으신 분이 무슨 욕심이 그리 많으십니까?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아내가 발끈해서 나섰습니다. 아, 이왕이면 멋지면 좋잖아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봐줄만은 해야 제가 정이 들 것 같아서요. 의사 후배는 그런 아내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안 드는 애정이 결혼해서 생기겠어요? 그럼 결혼을 하지 마시든가요. 결혼까지 하셨으면서 이제 와서 배우자한테 왜 그러십니까? 후배 의사의 까칠한 반응 덕분에 아내는 얼굴이 빨개졌고 그 덕분에 제 얼굴은 칼을 대는 신세는 면했지만 저희 부부 사이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아내는 제 얼굴을 보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듯 했습니다. 집안에서도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제가 말을 걸면 단답형으로 대답하기 일쑤였습니다. 손을 갖다 대기만 해도 온갖 짜증을 내며 저를 밀어냈죠. 저 역시 여자에게 환장하는 사람도 아니었기에 굳이 아내의 비위를 맞춰가며 다가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마치 얼음으로 지은 성 같았습니다. 화려하지만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곳이었죠. 하지만 양가 어른들의 성화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아이는 언제 가질 거냐는 전화가 빗발쳤죠. 결국 저는 다시 한번 아내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온갖 선물 공세를 펼치고 그녀의 비위를 상하지 않게 하려고 캄캄하게 불을 끈 채 배우 가면을 써야만 했습니다. 마치 죄를 짓는 사람처럼 저는 어둠 속에서 아내의 눈치를 살폈고 그렇게 2년 만에 저희는 아들 시우를 얻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희 어머니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시며 결혼 예물보다 더 큰 다이아 반지를 아내 손에 끼워 주셨습니다. 저는 기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내가 그렇게 아이 만들기도 거북한 얼굴인가 하는 생각에 잠기기도 했죠. 하지만 제가 여자라도 저 같은 남자와는 살고 싶지 않을 것 같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나마 하늘이 도운 것은 아들 시우가 저를 전혀 닮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이는 아내를 쏙 빼닮아 누가 봐도 예쁘고 귀여웠습니다. 사실 아내의 집안은 큰아버지인 최 교수님을 닮아 다들 외모가 평범한 편인데 유독 아내만 돌연변이처럼 예뻤거든요. 만약 아이가 저를 닮았다면 저는 그 모든 비난을 혼자 감당해야 했을 겁니다. 아내는 어딜 가든 아이가 참 예쁘다, 아역배우 시켜라 는 말을 들으며 자신의 허영심을 채웠습니다. 아들 덕분에 저를 향한 잔소리도 조금은 줄어들었죠. 저는 병원 일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달려가 육아를 도왔습니다. 쌀쌀맞은 아내의 비위를 맞추고 처가와 최 교수님 댁에 틈만 나면 선물을 보내며 숨죽이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얼음장 같던 저희 집에도 아이의 웃음소리 덕분에 아주 가끔은 온기가 도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평화가 계속될 수만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제 자신을 낮추고 아내의 그림자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태로운 평화는 생각보다 너무나 쉽게 깨져버렸습니다. 아들의 예쁜 얼굴이 채워주었던 아내의 만족감은 또 다른 집착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시우가 7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중년에 접어든 아내는 거울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고 성형외과 의사들과의 친분은 저보다 더 두터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잔뜩 흥분한 얼굴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병원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보, 나 정말 심각해. 우리 시우 또래보다 한참 작은 거 알지? 오늘 유치원 엄마들하고 얘기하는데 어떤 엄마가 시우 보고 4살인 줄 알았다는 거야. 요즘은 애들 키 크는 거에 엄청 신경 쓴다더라. 그래서 병원에 한번 가봤어.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겨우 7살인데 뭘 그래. 당신이 집에서 영양가 있는 밥 좀 잘 챙겨 먹여. 맨날 밖에서 사 먹이지만 말고. 사춘기 때 되면 쑥쑥 클 테니 걱정 마. 하지만 아내는 제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에 대한 불만을 잊었다는 듯 이제는 아들의 키를 물고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집착은 제 외모를 향했던 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의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태평해? 당신 얼굴이 너무 충격적이라 내가 키까지는 신경을 못 썼는데 당신도 키 작잖아. 시우가 당신 닮아서 키 안 크면 어떡해? 기가 막혔습니다. 제 키 172cm가 아주 작은 키는 아니었지만 아내의 눈에는 그것마저도 흠으로 보였던 겁니다. 저는 아이에게 스트레스 주지 말고 잘 먹이고 잘 재우면 된다고 타일렀지만 아내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내는 기어이 시우를 데리고 대학병원에 가서 성장판 검사라는 것을 받고 왔습니다. 근 20년 전이니 키 크게 한다는 이상한 운동기구들이 유행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내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검사 결과지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것 좀 봐. 우리 시우 다 커도 147cm래. 결과지에 적힌 숫자를 보는 순간 저 역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저는 인간의 몸이 그렇게 쉽게 예단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작았던 아이가 나중에 훌쩍 크는 경우도 허다했으니까요. 저는 호들갑 떨지 말고 영양가 있는 음식이나 잘 챙겨주라고 아내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게 아무렇지도 않아? 당신 아들이 다 커도 147cm밖에 안 되는 난쟁이가 된다는 게 어떻게 그렇게 태평할 수가 있어? 그녀는 당장이라도 아이에게 호르몬 주사를 맞추고 그래도 안 되면 키 크는 수술이라도 시키겠다며 악을 썼습니다. 뼈를 잘라 나사를 박아 늘리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수술이었습니다. 저는 경악하며 그녀를 말렸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내뱉은 말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내가 엄마라서 이러는 거야. 당신은 모르지? 이 나라에서 못생기거나 키 작으면 어떤 대우를 받는지. 천하의 윤서희가 세상 못생긴 남편에 이제는 147cm짜리 난쟁이 아들까지 데리고 다니라고? 난 죽어도 그렇게는 못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아들의 건강이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체면과 허영심에 흠집이 나는 것을 견디지 못했던 겁니다. 아들의 예쁜 얼굴은 그녀에게 자랑거리였지만 작은 키는 수치스러운 결점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녀에게 사랑하는 자식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완벽한 작품이어야만 했던 겁니다. 제 아들이, 이제 겨우 7살인 제 아들이 엄마에게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지난 1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얼음 같던 성에 마지막 남은 희미한 불빛마저 꺼져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집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매일같이 성장 클리닉과 정형외과를 드나들며 수술에 대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관계를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내 말 들어. 당신이 나가지고 찢고 까부는 건 참아도 시우한테까지 그러는 건 못 봐줘. 아직 어린애야. 제발 그냥 둬. 하지만 아내는 저를 보고 황당하다는 듯 양팔을 낀 채로 비스듬한 자세로 제 말을 비웃었습니다. 내 입장은 하나도 관심 없구나. 정신 차려. 당신 아들이 난쟁이가 된다고. 솔직히 말해봐. 당신 시우가 잘생겨서 질투했지. 다 나만 닮았다고 하니까 열등감에 그냥 난쟁이로 살라고 내버려 두려는 거잖아. 못난 게. 아내의 어이없는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누가 할 소리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을 질투해서 잘못되라는 아비가 세상에 어디겠습니까?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억지로 뼈를 늘리는 수술이 아이에게 얼마나 위험한지, 평생 어떤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지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뼈가 제대로 붙지 않을 수도 있고 감염의 위험도 크며 평생 다리를 절게 될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미 귀를 닫은 상태였습니다. 알아. 뼈 잘라서 나사 돌려서 늘리는 거잖아. 무시하지 마. 나도 다 알아보고 하는 소리야. 지금이 적기래. 늦으면 호르몬 주사도 소용없다고. 난 죽어도 우리 시우 키 키울 거야. 못 걷는 한이 있더라도 차라리 키라도 큰 게 나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10년간 아내에게 품었던 일말에 정마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남들은 예쁘다고 칭찬하는 그 얼굴이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추악해 보였습니다. 자식의 건강보다 자신의 체면을 우선시하는 사람, 아이가 평생 휠체어를 타는 한이 있더라도 키만 크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 저는 이 여자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저는 큰아버지이신 최인호 교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교수님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한숨을 내쉬며 철없는 조카딸을 소개해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습니다. 안 되겠다 싶으셨던지 교수님께서 직접 아내를 불러 알아듣게 설명하고 제발 쓸데없는 짓 말고 집밥이나 잘 챙겨 먹이라고 타일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큰아버지에게까지 대들며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내는 제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내 말대로 하든가 아니면 이혼해. 난 난쟁이 아들 데리고 어디 다니기 창피해서 못 살아. 그녀의 입에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관계를 끝낼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아내의 비뚤어진 집착과 강요로부터, 그리고 무엇보다 너는 키가 작아 쓸모없는 존재라는 엄마의 끔찍한 시선으로부터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아이에게 가장 나쁜 것은 부모가 아이의 신체적 단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주는 것입니다. 아이 스스로는 아무렇지 않은데 주변에서 자꾸 너는 키가 작다, 키가 커야 한다고 종용하면 아이는 불안해지고 클 키도 안 크게 됩니다. 하물며 병이 있는 것도 아닌 7살 아이를 데리고 엑스레이를 찍어보며 평생의 키를 예단하는 것은 폭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제 나이 47에 한창 아버지의 손길이 필요할 7살 아들을 데리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위자료로 병원 수입의 상당 부분을 떼어주었습니다. 그녀는 돈을 받는 것 외에는 아들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는 순간까지 그녀는 소파에 앉아 TV만 볼 뿐 아들을 한번 안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들 시우의 손을 잡고 10년 만에 제가 태어난 본가로 돌아갔습니다. 텅 빈 아들 방을 보며 눈물 짓는 부모님께 저는 죄송하다는 말 대신 반드시 시우를 잘 키워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호라비가 되어 아들을 키우는 삶은 생각보다 고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은 더없이 평온했죠.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갑자기 나타난 어린 손자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셨고 저는 음식 솜씨 좋은 도우미 아주머니를 모셔와 시우에게 매일 영양가 있는 음식을 풍족하게 먹였습니다. 더 이상 아내의 눈치를 보며 숨죽일 필요도 제 못생긴 얼굴 때문에 주눅 들 필요도 없었습니다. 집안은 시우의 웃음소리와 맛있는 음식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시우에게 단 한 번도 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자고 신나게 뛰어놀게 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자전거를 타고 한강 변을 달렸고 방학이면 낚시를 하러 떠났습니다. 아들은 엄마의 부재를 느끼지 못할 만큼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주었습니다. 가끔 밤에 잠들기 전 시우가 엄마가 보고 싶었던지 엄마는 어디 갔어? 라고 물을 때면 저는 그저 엄마는 아주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났단다 라고 둘러댈 뿐이었습니다. 전처의 저주는 빗나갔습니다. 시우는 저학년 내내 작아서 맨 앞자리에 있었지만 딱히 키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지 않아도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부터 눈에 띄게 키가 크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에는 이미 반에서 중간 이상은 되었고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는 겨울방학에는 성장통 때문에 밤잠을 설칠 정도로 쑥쑥 자랐습니다. 어느 날 아침 교복을 입은 아들을 보는데 바지 아랫단이 훌쩍 올라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들의 성장은 제게 단순한 기쁨을 넘어 지난 세월의 아픔을 보상받는 듯한 벅찬 감동이었습니다. 결국 시우는 제 키를 훌쩍 넘어 178cm가 되더니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거기서 5cm가 더 자라 183cm의 훤칠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아내의 고집대로 뼈를 늘리는 수술이라도 했다면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아들은 제 머리를 닮아 공부도 잘했고 운동도 잘했고 얼굴도 잘생겨 키도 컸기에 여자애들한테 인기가 아주 많은 편이었고 저는 그런 아들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네요. 전처에게서는 이혼 후 10년이 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아들을 보고 싶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고 저 역시 굳이 그녀의 소식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조카딸 때문에 불편했었던지 은사님이셨던 최인호 교수님과도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는 그저 제 병원을 성실하게 운영하며 아들이 올바르게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인물은 좋지 않지만 인상이 좋은 모습으로 성격 좋고 아프지 않게 치료해주는 의사 선생님으로
동네에 입소문이 나면서 병원도 꽤 잘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우가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입학 선물로 노트북을 사주기 위해 아들과 함께 백화점에 갔다가 저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환갑이 다 되었을 나이에 허리까지 내려오는 노란색 생머리, 몸에 꽉 끼는 가죽 치마면서도 저는 저도 모르게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시우 엄마? 여자는 움찔했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분명 전처가 맞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우 엄마, 윤서희 씨 맞지? 그제야 마지못해 돌아선 여자의 얼굴은 제가 알던 윤서희가 아니었습니다. 밝은 백화점 조명 아래 드러난 그 여자의 아름다움을 향한 얼굴은 부자연스러운 시술 자국으로 가득했고 화장은 요란했습니다. 젊어 보이려는 벼락처럼 보였습니다. 그 여자는 여전히 저를 보자마자 창피하다는 듯 얼굴을 구겼지만 제 옆에 서 있는 키 크고 잘생긴 아들을 보는 순간 표정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탐욕스럽게 빛나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어머, 네가 시우라고? 세상에, 나 엄마야, 엄마. 연락 안 한 동안 많이 바뀌었네. 어릴 적엔 지 아빠 닮아서 키 땅따리 난쟁이 같더니만 언제 이렇게 컸니? 연예인 줄 알았네. 전처는 낯빛을 바꾸고는 냅다 아들의 팔짱을 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저는 할 말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제 존재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아들에게만 시선을 고정한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마치 길에서 우연히 값비싼 보석이라도 발견한 사람처럼 들뜬 목소리였습니다. 연락이라 좀 하지. 엄마네 집으로 놀러 오고 그래. 어?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예쁜 내 새끼. 그때까지 잠자코 있던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올해 대학 들어가요. 그런데 저 버리신 거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 그렇게 엄마를 찾았었는데. 그건 시우야. 아버지하고 헤어지신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저 보고 싶다고 연락 한 번 없으셨잖아요. 근데 우연히 만나서 갑자기 엄마 행세를 하시려고 하면 제가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 전처는 안 돌아가는 머리를 열심히 굴리는 것 같았고 자식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 해명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내 저와 아들 눈치를 번갈아 보더니만 당황한 기색을 감추고 뻔뻔하게 둘러댔습니다. 너 아버지한테 말 못 들었니? 나야 당연히 너 보고 싶어서 연락했지. 근데 네 아버지가 못 만나게 해서 나는 단 한시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시우야, 네 아버지가 너 미워하잖아. 나 닮아서 잘생겼다고 질투하고. 다 네 아버지 농간이야. 그 순간 아들은 팔짱을 풀었습니다. 그리고는 전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은 원망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기억나요. 7살 때 일인데 어떻게 잊어요. 저 키 작다고 병원에서 나오면서 저보고 멀리 떨어져서 걸으라고 하셨잖아요. 차도 엄마 먼저 타고 몇 분 있다가 타라고 하셨고요. 그날부터 아버지랑 싸우시면서 저더러 난쟁이 될 거라고 주사 맞을래 수술할래 윽박 지르셨잖아요. 그러다 그냥 이혼 소리 내고 나가셔놓고는 왜 거짓말하세요? 전처는 옛 생각이 난 듯 참아 말문을 못 잇자 아들의 담담한 목소리가 백화점 소음 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사실 저 그때까지도 엄마 안 미웠어요. 정말 보고 싶어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 아버지께 엄마 보고 싶다고 울면서 졸랐어요. 아버지가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몇 번이나 안 받으시다가 겨우 받아서는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난쟁이 애비가 왜 전화질이냐고, 못생긴 당신이나 난쟁이 아들이나 둘 다 창피하니까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전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아들은 그동안 맺힌 것도 쌓인 것도 많은 듯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중학교 올라가자마자 점심 먹고 농구만 했어요. 그거 하면 키 큰다고 해서요. 이제는 알아요. 아버지가 저를 지켜주신 거라는 걸. 엄마는 다 커도 147cm밖에 안 될 거라는 제가
부끄러워서 도망간 거고요. 그렇게 난쟁이하고 못 산다더니 훌쩍 큰 아들을 보고 반색하던 전처는 아들의 말에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호라비가 되어 아들을 키운 10수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은 그러나 마지막 예의를 차렸습니다. 그래도 예쁜 얼굴 물려주신 건 엄마니까 그건 감사드릴게요. 하지만 지금 스타일은 전혀 엄마답지 않네요. 저도 그런 엄마가 부끄럽네요. 외모를 떠나서 듬직하고 점잖은 아빠가 훨씬 멋있고 좋아요. 가요, 아빠. 아들은 그 말을 끝으로 제 팔짱을 끼고 전자제품 매장이 있는 위층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아들을 보느라 눈을 버리고 싶지 않아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만 저를 향해 일그러졌을 전처의 얼굴이 눈에 선했습니다. 참으로 못생긴 얼굴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저는 여전히 못생겼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환자분들이나 간호사들에게 인상 좋다는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아프지 않게 치료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들을 때면 제 얼굴에도 제법 근사한 주름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창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깊게 팬 주름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젊었을 때 그렇게 벗어나고 싶었던 못생긴 얼굴은 이제 한 사람의 아버지가 살아온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젊음의 아름다움을 붙잡으려다 괴물처럼 변해버린 전처와 달리 저는 세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있는 그대로가 가장 아름답고 내면이 외면보다 더 중요하다는 흔한 말이 새삼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이 나이 돼서 느끼는 거지만 사람은 자신의 얼굴에 생길 주름이 곧 당신이 살아온 역사라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저는 주름을 예쁘게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